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에 새누리당 당대표를 역임했었고 18, 19, 20대 의원을 했고 호남에서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바 있었던 이정현입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출마 소견을 미리 보내드렸는데 어제는 일반인들이 기자님들을 뵐 수 있도록 이렇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오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2025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자님들께서 바쁘시니까 제가 준비해 온 또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동 드라마를 써주십시오. 감동 드라마를 써주세요라는 제 소견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정현은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저 이정현은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합니다.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지침서로서의 국민헌법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대통령과 국회만 발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1천만 명이 서명한 국민청원을 통해 사실상 국민이 헌법안을 발의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당대 집권자의 의지나 국회 다수당의 일방 추진 개헌이 아닌 사상 최초로 우리 국민의 의지가 담기고 국민이 추진한 국민헌법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개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 정치를 해온 저 이정현은 다릅니다.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70 헌법을 꼭 출범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에 태어난 대통령 후보들이 2만 달러를 넘어가는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의 사고와 정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말로만 청년, 말로만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저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 모든 곳곳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물려주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대변인은 27살의 젊은 분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30대 총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이정현이 대통령이 되면 20대 장관급, 30대 총리급 인사들을 국민이 자주 접하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IMF를 계기로 체질을 바꿨습니다. 지배 구조, 투명성, 규범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웠었습니다. 그때처럼 우리는 지금 정치적 IMF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와 행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품격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저는 정부든 정당이든 국회든 정책과 입법 결정 과정을 국민 참여에 기반해 공개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주의를 끝장낼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개선과 정책 공약 이행 공개평가를 정치권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줄세우기와 개파정치, 사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스위스 대통령식 순번제 당대표 집단 지도체제 운영을 여당과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줄세우기와 개파정치, 사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스위스 대통령식 순번제 당대표 집단 지도체제 운영을 여당과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경연을 수시로 개최해 토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크게 듣는 큰 대자 들을 청자 대청제와 정책 평가를 다양하게 듣는 대신할 때 그 대자와 들을 청자 대청제를 운영해서 국민과 상시 소통하고 집단 지성을 국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크게 듣는 큰 대자, 들을 청자, 대청제와 정책 평가를 다양하게 듣는 대신할 대자와 들을 청자, 대청제를 운영해 국민과 상시 소통하고 집단 지성을 국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95년 광주 시의원부터 30여 년간 보수 정당으로 대부분 호남에서만 출마해온 호남 출신 저 이정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감동 드라마입니다. 비주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선거 혁명이고 국민 혁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전남에 도지사 출마할 때 한번 이 자리에 서보고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혹시 저에게 주실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요. 바꾸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정치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94년 말에 84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84년 12월 달에 선거 현장에 들어가고 85년에 12대 국회 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중앙당에서 19계단 간사병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최고위원 2번의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현장 정치를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호남 출신이고 새누리당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에 또 보수정당 출신으로 호남에서 출마를 주로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하게 제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그리고 냉철하게 이렇게 전국을 본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밖에서 뉴스로만 본 사람과 저 이정현은 다릅니다. 저는 중앙당과 청와대와 그리고 현장에서 뛰면서 무엇을 고치면 될지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도에서는 정말 내가 봤던 우리 정치와 그리고 우리의 행정과 우리 사회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체험한 제가 그 변화를 한번 선도하고 주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85년과
2025년 40년 사이에 우리 정치에 아주 큰 판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판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고 특히 국민의힘이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국민 소득이 그 사이에 4만 불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선진국입니다. 과거에 후진국에서 태어난 제가 중진국을 지켜봤고 지금 선진국에 이르는 국민들의 변화를 너무 속속들이 보고 있는데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만 이렇게 변한, 말하자면 국민들의 정치 수준과 의식 수준과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민의힘과 정치권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을 있어서 이 점을 저는 한번 꼭 맞추고 싶습니다. 눈높이를 4만 불 국민 수준에 맞추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켜봤었던 청년들, 즉 20, 30, MZ세대들 그리고 40, 50 세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색찬연한 정말 백발이 성성한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 이 정치를 바라보고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세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온 몸으로 40년 동안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국정을 한번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그건 절대로 대통령이 대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대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민 중심제 국가를 만드는 일에 한번 꼭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재선거도 치러봤고 중앙당에서 전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를 수도 없이 많이 치러오면서 전략도 짜봤습니다. 제가 전략기획단장, 정세분석단장, 미디어기획단장, 그리고 자료분석단장을 하면서 사실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지켜봤습니다.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회창 총재님은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항상 압도적인 1위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선거를 다 졌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는 분명하게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크게 참고를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선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빗나간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님을 상대로 한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준비한다면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와 상관없는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저는 대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자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고 저는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발언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제 발언을 목소리를 분명히 낼 생각입니다. 네. 두 번 연속 희망당원 탄핵 사태를 맞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당이 어떻게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헌재 판결이 나는 순간 역사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질 것은 지고 또 자성하고 각성할 것은 각성하고 해야 되지만 역사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가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헌재 판결이 났고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됐고
마지막 판결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심판입니다. 국민의 판결이 최종 국민의 판결이 남아 있고, 저는 그 국민들이 이번에 6월 3일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대선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최종 심을 국민들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받겠습니다. 네. 혹시 경선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는 경선 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어떤 축구 선수,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도 말하자면 출전을 한 상태 속에서 골대를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룰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경선 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대선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해왔었던 경선 룰을 넘어선 룰을 가지고 경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후보들이 참여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컷오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 대선 후보 경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경선에서 경선에 참여한 후보에 대한 기탁금, 말하자면 공천의 심사 뭐라고 대금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 공천을 신청할 때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를 봐보면 그 액수가 아무리 대선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본선이라면 모르지만 당내 인재들이 모여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 참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경선 비용을 대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얼마든지 방법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과다 참여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지나치게 옛날 방식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진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관위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럴 때 쓰라는 것인데 인재들이 돈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는데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장에 재산이 최근에 공개됐던 김문수 장관의 경우 4억 몇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상당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돈을 경선 과정에 당에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 이정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경선에 정말 감나라 변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소망을 하나 얘기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성이 좀 반영됐어요. 다양성과 다원성이 반영될 수 있는 경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순전히 개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3040을 포함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을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을 다시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영입을 하든지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 참여를 시키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는 당에서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아쉬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에 있어서 정말 의외의 결과였지만 깨끗하게 승복을 했었고 또 그 뒤로도 대선 과정에서 정말 과거 사례와 전혀 다르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입당을 했고 지지자들이 함께 따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대선 단일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조건을 달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또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굉장히 다른 그 정치인들에 비해서 많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해서 이런 사람들도 같이 적극적인 참여가 돼 가지고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 당의 국민의힘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였으면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고 저 역시 호남 출신이고 호남에서 7번 선거를 해서 5번 떨어지고 2번 당선되기는 했지만 줄곧 호남에서 출마할 것을 고집을 해왔었던 저 그리고 우리 헌정 이래로 보수 정당에서 선거로 선출된 당대표를 지닌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도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어떻든 짧지만 경선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경선 룰과 경선 방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철우 도지사가 얘기했던 미스트롯 방식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같은 호남 출신의 한덕수 총리 사출론도 나오는데 하여튼 차출을 하든 영입을 하든 본인이 출마를 하든 어쨌든 저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보수의 또는 국민의힘의 어마어마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 한덕수 총리님이 참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권유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주자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적절하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네,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주자가 나서는 것에 대해 당원들 반발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건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것은 의견이고 누구든지 의견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항상 어디서 한 군데서 정하면 무조건 거기만 따라가는 그러한 비민주적인 그런 정당 행태나 또는 그러한 그 정치 행태는 저는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